못 받은 사람 없죠? 주제 24번. 오늘 끝내보자. 자꾸 끊어서 영상을 찍으니까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샷 원킬로 주제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지난 시간 표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조선의 가장 맨 마지막 개항 이후가 개화정책의 추진인데 그게 주제 24에서 한꺼번에 프린트 전체에서 살펴보겠다 하고 끝났었는데 그래서 1번부터 개화정책의 추진이 나와 있어요. 여기 파트부터는 우리가 배웠었던 흥선대원군식의 내용을 좀 떠올려야 돼. 흥선대원군 때는 얘들아 기변 사이 기능이 너무 변질되어서 이 기구를 복구시키고 이 기구를 새롭게 부활시켰어. 의정부를 복구시켜서 무슨 기능을 담당하게 했니? 정치. 그렇다면 나머지 군사 기능은? 상군부에게 맡기게 되지, 그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돼. 즉위를 따기보다 친정이 시작된 거지. 직접 정치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고종은 통상 개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여서 통리기무화문을 새롭게 만들게 돼요. 의정부의 짝꿍이 6조였지, 그치? 통리기무화문의 짝꿍은 12사야. 12개의 사. 근데 괄호친 거 안에 기능을 보시면 외교, 통상,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통상 개화해야 되고 선진국을 들여와야 되니까 외교랑 통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군사는 왜 들어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고종은 이 상군부를 폐지시켰어. 그렇게 되면 군사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사라졌잖아, 맞지? 그래서 이 군사 기능을 통리기무화문이 쏙 흡수를 해서 외교, 통상, 군사까지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조선 후기 군사제도를 다시 또 떠올려 봅시다. 조선 후기 군사제도는 어느 시기부터 정리되기 시작했냐면 임진왜란 때부터 숙종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마련이 되었었어. 우리가 5군형이라고 하는 군사체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어졌지?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터지기 전 그 사이 기간에 선조 시기 때 만들어졌어. 총 5개야. 순서대로. 어영청? 순서대로. 동영청. 다음? 소화청. 이 세 가지는 인조 때야, 인조 때. 마지막? 숙종 때가 금이형, 그렇지. 이렇게 5개로 5군형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얘도 고종 시기로 오게 되면 변화를 겪어. 이 5군형 체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2형으로 바뀌어. 2형의 2개는 뭐냐? 무의형과 장어형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지? 자, 이 무의형 안에다가 뭘 만드는 거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는 거야. 당시 명칭은 교련병대라고 불렸어. 간혹 어려운 사료에서는 별기군을 그냥 교련병대라고만 부르기도 해.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규장각. 규장각은 어느 왕시기 때 만들어졌던 기구지? 정조 때 뭐 하는 곳이었어요? 책 읽고 도서관처럼 책을 보관하고 학자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이었잖아, 그치? 그 기능이 훨씬 더 확대 강화돼.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서양 서적들, 신진 문물들이 가득 담겨있는 책들을 추가적으로 비치하게 돼서 도서관을 좀 증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개화파 인사들이 모여서 개화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으로도 쓰여. 그래서 개화 정책과 관련된 기능까지도 규장각에서 흡수를 해서 규장각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근대 시설을 마련을 하는데요. 참고로 규장각은 갑신정변 때 혁파가 됐는데 갑신정변 배울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자, 근대시설 마련이야.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우정국 이러한 기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집신 신고 다니고 그런 조선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새로운 신식 건물들, 근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설들이 마련된 거야. 인쇄나 출판을 담당하는 방문국, 화폐를 발행했던 전환국, 그리고 무기를 제조했던 기기창, 우편 원본을 담당했던 우정국. 각각 옆에 영선사, 보빙사 써놓기만 해주세요. 바로 밑에서 배울 거거든. 영선사는 청나라에 다녀온 사절단인데 걔네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기기창을 설치를 했다는 뜻이고요. 보빙사는 미국에 다녀왔던 사절단인데 미국에서의 우편 시스템을 보고 조선에 들어와서 우정국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정국 어디서 안 들어갔어? 우정총국. 우정국들의 본 지점이라는 약간 의미의 우정총국. 거기서 무슨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렇지. 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오프닝 파티에서 터졌던 게 갑신정변치 3.1천하. 곧 다음 내려가서 외교 사절과 사절단의 파견이야.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화 정책을 추진한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지도가 교과서마다 들어있고 모의고사나 가끔 뭐 내신 문제에서는 각각 네모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해서 선지를 구성하기도 해요. 봅시다. 우리 앞서 말했던 영선사, 청나라 같지, 그치? 최종 도착지인 도시가 어디야? 텐진에 뭐가 있었냐면 기기국이 있었어. 그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배워와서 기기창을 조선에다 만드는 거지. 이따 볼 거고. 보빙사, 화살표가 어디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 미국.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이어서 오긴 했어. 그래서 요거를 아마 내가 오픈 채팅방에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기구를. 그래서 미국까지 쭉쭉쭉 다녀온 애들이 보빙사. 자, 조사시철단이랑 수신사는 둘 다 일본을 다녀왔어. 근데 출발 지점을 좀 잘 봐볼래? 조사시철단은 출발 지점이 어디야? 한성. 수신사는? 부산. 그 출발 지점의 차이가 두 사절단들에게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따가 볼 거야. 자, 수신사부터 볼게요. 수신사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다녀왔던 사절단들인데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정치, 군사, 교육 등을 직접 보고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1차, 2차, 3차 총 3차례 파견이 됐어요. 1876년이면 얘들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야. 아직 조선은 문호를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가 강화도 조약 때문에 처음으로 개항하던 시기. 그러니까 개화 정책까지는 아직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지. 그래서 김기수는 개화 정책이 필요할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한번 가본 거야. 구경하러. 개항을 하면 어떻게 되고 개항을 통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 뭐가 달라지지? 한없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녀온 아이가 김기수였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은 1880년이에요. 이 김홍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김홍집이 갔었던 1880년 무렵은 이미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문모를 시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화 정책들을 해야 하는지를 보고 기록해 오기 위해 다녀온 거야. 들어오는 길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었지. 조선 책략의 내용 다시 되짚어보자.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가 위협적이야. 조선은 3가지 대책을 꼭 해야만 해. 첫째,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 둘째, 일본과 맺어라. 셋째, 미국과 연합해라. 1번, 2번은 달성했는데 3번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우리가 무슨 조약을 체결했었다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렇지. 그게 이렇게 다 쭉쭉쭉쭉 연결돼요. 3차 수신사 박영호가 다녀왔는데요. 태극기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운요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었었는데 그때 배상금을 탕감시키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한산 관련해서 활동지 비포 사이즈로 크게 한번 했었을 때 맨 마지막 질문이 태극기 역사였는데 그거 작성한 친구들은 아마 박영호 얘기를 찾아봤을 거야. 한 장 넘겨서 왼쪽 맨 위에 자료 2번을 보시면요. 박영호가 사용했던 태극기를 복원해 놓은 사진이고요. 그 아래는 설명인데요.
박영호가 태극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공식 행사에서 어떤 깃발을 내걸었을까? 청룡기, 청나라가 쓰라고 한 청나라의 상징을 나타내는 국기를 썼단 말이야. 근데 박영호가 그 요구를 무시한 채 수신사로 파견될 때 새 국기를 만들어서 갔어.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행사장에서 그 새 국기를 당당하게 내걸었어. 이게 바로 태극기야. 위에 사진에 보이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귀국한 지 2개월 후에 국가에서도 정식적으로 그 국기가 조선의 국기다라고 선언을 한 거지. 그래서 가끔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사전에서는 1882년에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 어떤 사전에서는 1883년에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왜 차이가 나냐, 뭐가 맞냐라는 질문을 나한테 몇 명이 했었는데 1882년은 박영호가 지가 만든 걸 처음으로 사용한 시점이고 그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국기로 이제 확정된 건 1883년이야.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연도가 오락가락하는 거지. 우리는 박영호가 최초로 사용했다. 그것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자주의식을 드러냈고요. 1차, 2차, 3차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외우겠다 싶으면 김홍집의 2차 수신사를 꼭 외워주세요. 여기저기 계속 나오니까. 자, 조사시찰단. 수신사는 부산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조사시찰단은 서울, 한성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찍은 다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약, 어윤종, 홍영식 등의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의 형태인데요. 특징은 암행어사로 위장을 해서 파견이 되었다는 거야. 왜 위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수신사 애들은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왔는데 조사시찰단 애들은 몰래 외교사절단이 아닌 척하고 가야만 했어. 그 이유가 뭘까? 스파이니까. 스파이 아니야. 공식 사절단이야. 자, 3번을 볼게요. 동래구 암행어사 이현영에게 말하고 있어. 미리 통지를 하고 있어. 일본을 보고 배워오기 위해서 조사시찰단을 보낼 거야. 그러나 마지막 줄 보면 이 밖의 뒷일은 별도의 운명을 조용히 보고 가라. 이거 되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보내는 느낌이 있지. 왜 그랬냐면 당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되면서 일부 여론, 일부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지 라고 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띈 반면 어느 국가든 파란색과 빨간색은 공존하잖아. 그렇지? 보수적인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 저 조선 책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양 놈들과 뭔가의 관계를 맺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러한 조선 책략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었어.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 바로 뒤이어서 배울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근데 길목마다 유생들이 시위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일본에 보고 배우러 간다는 복장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가면 돌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키는 유생들로부터 조금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방법이 바로 암행어사라는 수단이었어. 또 하나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있는 건 알지? 마패를 역에 가서 내면 어떻게 해줘? 말을 교환해줘. 그치? 말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 대전까지 달리면 지치잖아. 그러면 말 바꾸고 잠깐 쉬었다가 눈도 붙였다가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역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암행어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 타고 가는 걸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위정척사 운동에 돌맞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에서 이들을 비밀스럽게 암행어사로 위장시켜서 파견을 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럼 영선사인데요. 영선사는 청나라를 갔어요. 청나라 어느 도시에 갔다고 아까 봤지? 텐진에 기기국이 있었어. 그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유학생을 파견했다라고 하지만 영선사를 설명할 때는 꼭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했다라고 말해. 대놓고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러 간 거니까 엔지니어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그러나 기기국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서 잘 배우고 싶었지만 재정이 부족해져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되었고 갑자기 국내에서 이모군란이 터짐에 따라서 조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됐던 사절단이에요. 왜 파견하게 되냐면 미국 공사 푸트라는 사람이 조선에 부임을 하게 됐거든. 그거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보내야지.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민영애, 홍영식, 서광범, 류길준 등을 미국에 파견을 했어요. 홍영식 못하니까 이응으로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미국 공사는 어떤 조약을 계기로 조선에 부임하게 되었을까? 도미수어 통상조약. 미국 거 지금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그렇지? 도미수어 통상조약 체결 결과 미국 공사가 조선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는 보빙사를 파견했지. 미국에 간 애들이기는 했으나 미국을 돌아본 뒤에 민영익과 서광범은 유럽으로 이동을 했어. 유럽까지 다 둘러보고 나중에 돌아와. 홍영식은 미국 찍고 그냥 바로 돌아왔고 유길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갑신정변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서양의 이것저것을 직접 목격하고 서술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서유견문이야. 그래서 보빙사는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보빙사 애들이 어디에서 뭘 보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보스턴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왔어 라고 말을 해. 왜 그런지는 알겠지? 걔네가 미국 찍고 여기저기 돌다가 왔기 때문이겠지. 자, 올라가서 위정척사 운동을 볼게요. 우리가 이번 주 수업이 한 번 더 있나? 목요일? 위정척사 운동까지 할게. 파이팅 해보자. 자, 위정척사 운동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항, 개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반대하던 유생들이 주도했던 운동이야. 그럼 위정척사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 한 장 넘기셔서 가운데 맨 아래 자료 6번에 보시면 위정척사란 지킬 위, 바를 정, 물리칠 척, 사악할 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운동이란 말이지. 그럼 유생들이 생각한 바른 것은 무엇일까? 바로 유교 문화와 조선의 전통 질서야. 그들이 생각한 사악한 것은 서양 문화, 서양과 일본의 침략 같은 거지. 그래서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정척사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격이나 그들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어. 1860년대는 병인양요가 터졌던 시기야. 서양의 이양손들이 출몰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정진이나 이항로 같은 사람들이 통상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었고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최익현 등의 사람들이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에 반대했고 이후 80년대로 넘어가면 2차 수신사로 달려온 김홍집이 조선 침략을 들어오면서 그게 유포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만손 등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 사건을 일으키고 그들은 개화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돼. 다시 한번 앞에 개념 정리로 살펴보시면 바로 1번 1860년대 척화주전론 배경은 병인양요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통상 요구였겠지. 이항로나 기정진 같은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통상에 반대를 합니다. 이후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무렵이기 때문에 김평묵이나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했고요. 1880년대는 조선 침략이 유포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신사척사 운동을 벌이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만순이 주도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어요.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린 사건. 초반에 신사척사운동이 영남 만인수 사건과 같은 형태로 터졌을 때는 고종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을 좀 달래주고 무마시키는 전략을 펼쳤어. 그래서 척사윤음이라는 걸 반포해. 고종인 내가 비록 대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유생들아,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천주교가 싫어 라고 밝혀. 그래서 나도 앞으로 천주교 믿느라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종족을 멸살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유생들과 고종이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해. 그럼으로써 유생들의 상소 활동을 조금은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보여. 그러나 유생들은 멈추지 않고 홍제하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상소를 올리게 돼. 이때는 고종도 참지 않아. 자꾸 괜찮은 척 달래주니까 얘네가 기어오르잖아. 그래서 생제학을 처형에 처하게 하고 강력하게 신사척사운동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위정척사운동이 발생하지 않아. 위정척사운동의 의의랑 한계를 보시면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녀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위정척사운동은 멈췄어. 그러나 잠깐 재정비했다가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항일 의병운동으로 개생이 됩니다. 더 이상 종이에다가 붓으로 글씨 써서 엎드려서 읽으면서 어필하는 건 먹히지 않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직접 총과 활을 들고 정부가 아닌 일본에게 항일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됐겠죠. 그러나 한계점도 있어요. 이 유생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 질서를 계속 고수하고자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조선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얘네가 방해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맨 위에 자료 7번부터 사료를 좀 볼게요.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 이항로는 1800 몇십 년대에 활약했던 사람이니 60년대, 그치? 그래서 서양을 오랑캐라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둘째 줄 사학, 천주교를 사학한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줄 바다를 건너오는 적이라고 해서 이항선이나 프랑스, 미국, 독일과 같은 서구 세력들의 통상 요구를 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자료 8번 최익현의 개항 반대 상소. 너무나 유명한 사료인데 최익현은 1800 몇십 년대? 70년대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 그치? 첫째 줄에서도 저들이 노리는 건 모라를 교육하는 걸 넘어서 강화를 맺고자 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저격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시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서양 오랑캐랑 다를 게 없다. 외놈들이나 서양 세력이나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양 일체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마지막 줄도 똑같죠. 사료를 많이 중략시켜놔서 전문은 아니긴 한데 이 사료 자체는 얘들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최익현이 5가지 이유를 담아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이거든. 심지어 이 상소문을 궁궐 앞에 엎드려서 읽었어. 읽을 때 뭘 들고 읽었냐면 도끼를 들고 읽었어. 왜 그랬냐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 도끼로 내 목을 내리 찍어서 자결을 할 만큼 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상소문을 지부복벌 척화의소라고도 불러. 가질지 도끼부, 궁궐벌 엎드릴 복, 대척할 척, 강화를 맺다, 조약을 의미하거든. 의논할 의, 상소문할 때 그 상, 소자.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궁궐 앞에 엎드려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상소문으로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익현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도끼를 들고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지부복벌 척화의소를 만들었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다 같은 소리야. 아시겠죠? 자, 자료 9번 영남 만인소 사건. 1880년대 신사척사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수신사 김홍집 몇 차 수신사? 2차 수신사 1880년 김홍집이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조를 가지고 와서 유포시켰어. 이 책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침략. 그렇지.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빈칸을 뚫어놓고 채우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조선침략의 내용을 배워서 아니까 내용들을 읽어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감 만인소 사건에 대해서 고종은 척사 윤음을 반포하여 일단은 그들을 달래주는 전략을 초반에 취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만약에 다시 사교, 천주교에 깊이 물들어서 정신 나간 자들이 있다면 맨 밑에 줄, 종족을 멸살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나도 사실은 천주교 극혐이야 라고 하면서 유생들이랑 그런 비슷한 관념을 드러내고라 했지만 어쨌든 유생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상수를 올리면서 강력하게 탄압을 당하게 되죠.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가상 제거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왼쪽에서 통미기모험원에서 마련한 부국강국 대책을 보고해 보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야? 오종. 그 앞에 별기군이라는 얘기도 힌트를 주고 있네. 정답은? 3번. 1번 청해진. 어느 나라 항구? 통일신라. 그렇죠. 2번 별무반. 고려. 4번 신돈. 고려 공민왕. 그렇지. 5번 화백회의 징벌기조. 신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뭐 놓친 거 있나요? 보여드릴 거? 네, 그 사달조 뭐예요? 조선 책략이. 조선 책략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아, 정원 알고 있어. 자, 이모블라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이후에 일본으로 쌀이 막 유출됨에 따라서 쌀값이 폭등한 게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 심지어 흉년이 겹치는 바람에 쌀값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했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일본으로 쌀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내용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 어떤 조약에 들어있을까? 조일, 무역, 규칙. 그렇지. 6번째 항에 보시면 일본인은 조선의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쌀을 수출할 수 있는지 기간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쌀을 수출해 가게 되지. 그렇지. 그리고 5분형에서 2형으로 군제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서 분형 자체가 축소됐어. 그러다 보니 실직자가 발생을 했겠지. 그래서 실직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었고, 무의형 내부에 설치했던 신식 분대, 별기군은 특별히 우대를 받았어.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별기군의 군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장착을 시켜주고 무기도 최신식만 지급을 했고 그들만 따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장도 마련을 해줬어. 이러한 차별 대우 때문에 불만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게다가 먹을 걸 가지고 또 장난을 쳐. 월급을 1년 넘게 지급받지 못했는데 13개월 만에 지급받은 급료 안에는 쌀뿐만 아니라 겨와 모래가 잔뜩 섞여 있어서 구식 군인들이 불만을 폭발시키게 되죠. 구식 군인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은 민경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선해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급료 지급을 담당했던 담당자야. 그 겨와 모래가 섞인 쌀가마리를 13개월 만에 쥐어준 장본인이 민경호라는 거지. 민씨다, 민씨. 어느 쪽 사람일까? 그치, 그쪽 사람인 거야. 왕비가 꽂아줬던 거지. 근데 허짓거리를 한 거지. 그래서 구식 군인들은 민경호의 집을 습격해서 민경호를 찾았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화가 나서 불질러요. 그 다음 타겟, 차별 대우의 근원, 바로 별기군을 찾아갔어. 일본인 교관이 있네. 마음에 들지 않지. 쟤네만 일본인 교관이 있단 말이야. 죽여. 옆에 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넘어가서 거기도 불태워. 여기저기 캠프파이어인지 불꽃놀이인지 알 수 없는 방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길거리에 나앉아 있었던 도시의 빈민들은
호기심 가득하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서 이 봉기에 합류하게 돼요. 구식 군인들과 빈민들이 다 같이 그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정했냐? 창덕궁으로 정했어. 일반 빈민들 따위는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 궁궐은. 근데 얘네가 다 같이 횃불 들고 우가우가 쳐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누가 있냐? 그렇게 찾던 민겨모가 여기 숨어들어 있었다. 바로 민겨모를 죽이게 돼.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 쫓기고 쫓기다 궁궐 안에서 킬당했어. 무섭잖아. 그래서 왕비는 충주로 피신을 가게 돼. 근데 왠지 횃불을 들고 있는 우가우가 하는 저 애들이 나를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짜로 장례식까지 올려.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려. 절대 찾지 못하게 하려고. 고종의 입장을 생각해볼까? 구식 군인들이 우가우가 쳐들어왔어. 궁궐 안에. 그래서 와이프네 쪽 사람을 죽이고 와이프는 무섭다고 톡 끼고 장례식까지 했어. 내 와이프가 살아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이 됐어, 얘들아. 기분이 어떨까? 무섭지 않았을까, 자기도? 이 다음 타겟이 고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그치? 너희들이 고종이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면서 뒷수습을 했을 것 같아? 아, 도망갔을 것 같아. 갑자기 선우가 불현듯 도망가겠다고 대답을 했어. 도망갔겠지, 그치? 근데 나는 왕이라고 바로 짐 싸서 토낀 건 아니야. 뒷수습을 할 사람을 생각하다가 아빠! 뒷수습을 부탁해. 수고하고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야. 흥선대원군은 근데 생각해봐.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그 시기 동안 아들내미가 하는 정책 헛짓거리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지 않았겠니? 다 개화 정책만 했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때다 싶어서 전부 다 원상태로 되돌려요. 성리기무화문을 없애고 별기군을 폐지시키고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삼군부도 부활시켜. 그치. 개집권을 해서 우리에게 외울 걸 많이 선사한 인물이야. 심지어 위정척사 운동 때 고종이 유생들을 다 유배시켰잖아, 그치? 걔네들을 전부 다 석방시켜줘. 우리 아들내미가 성질이 더러워 고생이 많았지. 나와 같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해볼까? 라면서 그들을 석방시켜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안 그래도 쌀 유통량이 너무 적어져서 문제인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쌀마저도 일부 시전상인들이 매점 매석, 독점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돼요. 그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족치게 되고요. 자, 도망갔던 민씨 세력, 걔네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았어야만 했는데 청나라에게 컨택을 해요. 우리 이모군랑 좀 진압해줄래? 그랬을 때 청나라가 오케이 갈게! 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 그래서 진압을 해. 이모군란의 총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그리고 지목을 해. 네가 제일 나쁜 놈이고 네가 책임자야, 이렇게. 그래서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흉 중국으로 납치해가요. 지금까지의 막장 드라마를 요약해보자면 군인들이 우가우가 쳐들어왔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장례식을 했어. 살았는데 죽은 자가 된 와이프를 보며 같이 고종이 토꼈어. 토끼는 와중에 아빠 뒷수습을 부탁해 했는데 아빠가 다시 다 원상복구 시켜 놓다가 한 달 만에 청나라 군사가 들어와서 납치당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결과 어느 나라가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까? 당연히 청나라지. 우리 스스로도 진압하지 못한 사건을 외부인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잖아, 그렇지? 청나라의 군대, 즉 위안스카이의 군대가 조선에 늘 상주하게 되었고요.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각각 정치 고문, 외교 고문으로 임명이 돼요. 마젠창이 정치 고문,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이야. 고문이라는 직책은 직접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 근데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 고문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청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이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조종하는 역할을 했던 거지. 아? 뭐라고요? 멜렌도르프 맞아요. 멜렌. 독일이라고 네, 맞아요. 독일인. 줄이라고요? 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수습해준 대가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체결을 요구해요. 다 같이 찍기 전에 읽어보자 우리.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렇지. 내가 이거를 작년 기출에 단답식으로 냈는데 출제를 후회할 만큼 엄청난 오타가 쏟아졌어. 조청, 창민, 조청, 상인, 조청, 상민, 수육, 조청, 상민, 수육, 무역, 장전. 그런 건 귀엽지, 그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철자는 다 맞았는데 순서를 뒤바꿨어. 너희가 라인상 두 글자씩 읽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근데 거기서 대부분은 수륙과 무역이 바뀌었어. 조청, 상민, 무역, 수륙, 장정. 너무 자연스럽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입에 붙을 수 있게 하세요. 그렇다고 시험 중간에 막 읊으면 안 되고. 어쨌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속방 관계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속방이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받는 나라인 거야. 즉 독립국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두 국가의 관계가 어때? 동등하고 평등해, 그치? 근데 속국이나 제후국 이러한 용어들의 뉘앙스는 어떠냐? 특정 국가가 크고 특정 국가가 작아 또는 특정 국가 안에 작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야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 맞지? 속방이라는 단어는 이거에 딱 중간적인 느낌이야. 속방은 남들이 볼 땐 독립국이야. 근데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끼리는 지들이 속국의 관계인 걸 인지하는 상태야. 즉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땐 속방? 조선이랑 청나라랑 대등하게 체결했구나 라고 넘겨. 근데 우리랑 청나라가 그 조약문을 다시 읽어볼 때는 우리가 청나라보다는 아래에서 지배받는 느낌의 내용의 조약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는 인지하는 거야. 속방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와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만. 잘 알아두시고 상주 외교사절단의 파견, 치해법권, 연안어업권, 천국 군함의 항행권, 내지통상권, 연안무역권 우리가 전부 청나라에게 내어준 권리야.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 우리가 더 호구처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앞에 관세의 자주권도 부정당해요. 지금까지 배운 조약은 협정관세라고 해서 두 국가가 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정했어, 맞지? 근데 여기서는 청나라가 조선 너네는 관세를 주장할 자유가 없어. 청나라인 우리가 정하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따라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 가장 중요한 힌트는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했다는 점이야. 강화도 조약보다도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훨씬 더 최근에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패턴은 똑같았어. 양화진과 한성에 청나라 상인들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다 라는 힌트를 주고 조약의 명칭을 찾게 했어.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양화진과 한성에 상점 또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보시면 무조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자, 일본과도 재물포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냐? 일본인 교관을 우리가 죽였고요. 공사관도 불태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배상금 지불해라가 주된 내용이야. 근데 앞으로 일본과 무슨 사건을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조약을 체결해. 조약마다 배상금과 사과를 요구해. 그렇다면 앞으로 배울 수많은 조약들과 이 재물포 조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재물포 조약이야.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일본 공사관 건물 근처에 경비원을 세울 건데 그 군인들을 일본인으로 세우겠다 이 말인 거지. 그 군인들의 체류 비용과 무기나 군사비를 전부 조선에서 충당하게 했어. 그리고 이 무렵 척하기도 다 뽑아라 그래서 뽑게 되고요. 2장 넘기셔서 마지막 페이지 왼쪽 위 사료부터 같이 보면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힌트가 될 만한 키워드들만 밑줄 그어왔는데 성해청, 당상관, 민교모. 저 민교모 때문에 빡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면 일본인 호리모토 레이조가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으로 가르치고 있었어. 차별대우 하고 있지. 남산 밑에 훈련장도 따로 마련해줬어. 그러다가 10일 남병들이 대궐을 침범해 창덕궁에 침입을 한 사건을 말하겠지. 그에 대해서 왕비는 무서워서 충주로 피신을 갖고 가짜 장례식까지 올렸으며 민경호를 비롯한 사람들은 킬당했어. 그리고 나서 고종이 통키면서 누구에게 정사를 맡겨? 흥선대원군한테 맡겨.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한 이후에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렇지? 밑줄 친 기억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첫째, 독립기본 폐지. 둘째, 별기군 폐지, 상군부 부활, 뭐 그런 거 아무 오군영 부활 뭐든 쓰시면 되겠죠? 내가 작년에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듯 남산 밑에 훈련장을 마련했다고 돼 있지, 그치? 이 훈련장이 아래 있는 지도상 위치가 어디냐? 하도감이라고 하는 요 훈련장이에요, 여기. 지금이 어딜까? 흑인 지문이 무슨 문이었어? 어느 쪽? 그치, 동대문. DDP, 그렇지. 동대문 DDP 자리가 정확히 저 자리였어. 그래서 DDP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시멘트 건물로 왠지 외계 행성 같은 곳이잖아, 그치? 네. 근데 그 가운데에 모래사장이 하나 있어. 네. 거거야. 유적지여서 거기 시멘트를 못 덮고 보존해 놓은 거야. 여기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 조선 후기에는 군인들이 훈련하고 총포나 화약과 같은 무기를 제조하던 곳이었다. 근데 별기군이 생겨나면서 그들만 따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해줬어. 근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별기군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치? 1920년대 일본은 이 하도감 별기군 훈련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모래사장을 싹 덮어버리고 병성운동장을 만들게 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는 병성운동장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다가 너희가 태어날 무렵 2006년쯤 그걸 DDP로 바꾸는 작업을 해. DDP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시 땅을 파겠지. 그때 유적지가 발굴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총포나 화약을 만들던 흔적이 남아있고 훈련장의 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DDP를 건설하지 못한 채 유적지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 주변만 DDP로 조성을 했죠. 나중에 동대문 갈 일이 있으면 거기 모래사장 옆에 안내 표지판도 있고 그렇거든? 한번 잘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풀었죠? 네. 이거 풉시다. 이거 13번. 한 10초? 정답은? 1번. 자, 11번. 5초. 정답? 5번. 그렇지. 가능하잖아. 그치? 가능하잖아. 두 문제 다 최근에 기출된 수능이야. 그치? 28년, 20년. 둘 다 조청상면 수료무역장정을 알려주는 힌트로 뭘 제공했어?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아진의 영어포를 개설할 수 있다. 그렇지. 아시겠죠? 오늘 나눠드린 힌트로 넘어갑시다. 이거 한 번만 끊어주세요.